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입니다. 지은이 장원청, 옮기니 김혜림, 펴낸 곳 미디어 숲입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출간되자마자 1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인간 심리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7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심리 법칙들을 쉬운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계발부터 인간관계, 상대방을 설득하는 법, 행복을 찾는 법까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잡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생각을 멈출 때 비로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브루잉 효과,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좋아진다는 플라시보 효과, 합리적인 목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로크 법칙 등 다양한 심리학 법칙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특히 행복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느낌이라고 설명한 베버의 법칙이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책을 통해 소통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거울 속에 나와 진짜 나, 미러링 효과. 1902년 사회학자 찰스 호튼 쿨리는 미러링 효과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아관념은 타인과 교류하면서 형성되고 타인의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자신에 관한 생각은 타인으로 인해 생기며 타인의 태도로 결정된다. 쿨리는 인간 본성과 사회 질서라는 책에서 유명한 비유를 들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거울이고 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했다. 이를 미러링 효과라고 한다. 말 그대로 미러링 효과는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에 대한 자아인식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온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 이론에서는 타인의 견해를 신경 쓰지 말아라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미러링 효과는 모든 사람의 자아가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 다음 타인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타인이 어떤 감정을 갖는지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자아인식을 주도한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자선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한 후 다른 사람의 여러 평가와 반응을 보면서 타인이 나를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어서 타인의 평가나 여러 피드백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나를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선량한 사람으로 생각하리라고 추측한다. 그 후 나는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 기쁨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매우 열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나는 계속 이런 기준을 자신에게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자아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반대로 같은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자선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한 후 타인이 나에 대해 자선활동을 열심히 하는 척하는 위선자로 평가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런 평가는 나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자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위선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는다. 나는 타인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은 절대 위선자가 아니라고 한층 더 확신한다. 우리가 접하는 소설에는 의례 이런 줄거리가 있다.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살고 있고 뼛속까지 사악한 피가 흐른다. 어느 날 그는 한 낯선 지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좋은 일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성인이라며 칭찬했다. 그러자 자신 역시 점점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신을 좋은 사람의 표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인성 속에서 선량함을 찾아냈다. 소설 마지막에서 그는 자신을 성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악한 친구와 원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는 지난날의 죄악을 씻어내며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울 속에 나가 진짜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비록 이야기 내용은 진부하지만 그 속에 담긴 심리학적 근거는 충분하다.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비슷한 광경을 만난다.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기차에 탔는데 객차는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다.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서 앉아있는 사람들로 자리에 앉을 수 없게 되자 아이는 울고불며 그중 두 자리에 누워 자고 있던 젊은이 한 명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젊은이는 못 들은 채 하며 여전히 누워서 자는 척했다. 이때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위로하며 말했다. 이 아저씨가 너무 피곤한가 봐. 좀 자게 그냥 두자. 아저씨가 자고 일어나면 꼭 자리를 비켜줄 거야. 몇 분 후 젊은이는 눈을 뜨고는 방금 잠에서 깬 듯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곤 다른 한 자리를 아이의 엄마에게 내주었다. 아이가 울고불고 할 때는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아이 엄마의 한마디로 인해 그는 정중히 자리를 양보했다. 이런 오묘한 상황은 자신에 대한 자아평가가 변했음을 보여준다. 짐작해보면 처음부터 젊은이의 자아인식은 나는 두 자리를 차지해도 괜찮아와 같은 이기적인 심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들었을 때 그의 자아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단지 너무 피곤해서 휴식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야. 그의 자아관이 변화하자 행동 역시 달라졌다. 개인과 사회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인은 종종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진짜 자아인식을 완성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는 사회적 피드백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 생각을 멈출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브루잉 효과. 유체물리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부력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발견한 과정은 정말 극적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로낭은 아르키메데스를 만나 자신의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임무를 맡은 후 아르키메데스는 며칠간 고민했지만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긴장을 풀고 싶었다. 그가 뜨거운 욕조에 뛰어들었을 때 물이 욕조 밖으로 넘쳐 흘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쳤다. 유레카란 발견했다라는 뜻으로
왕관이 순금인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욕조에서 흘러내린 물의 양은 아르키메데스의 몸무게만큼이었다. 순금이 밀어내는 물의 양과 왕관이 밀어내는 물의 양이 같으면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부력의 문제에 대한 중대한 발견이었다.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이 극적인 과정을 두고 훗날 심리학자들은 브루잉 효과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아무리 많은 힘을 쏟아도 정확한 생각의 갈피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오히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던 것을 멈출 때 결정적인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를 브루잉 효과라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브루잉 과정은 사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반적인 사고 과정을 잠재의식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잠재의식을 통해 기억 속에 저장해둔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영감 같은 사고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은 중간 휴식이다.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찰 때보다 잠시 산책을 하다가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뇌는 이전에 느낀 심리적 긴장감을 없애고 부정확한 부분을 잊어버리며 사고가 일시 정지된다. 잠재의식 면에서 독창적인 사고 과정을 형성하는 데 유리해진다. 이탈리아의 미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직감이고 다른 하나가 논리적 사고라 말했다. 그는 직감은 상상중에 나오는 것이고 논리적 사고는 이성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설명했다. 논리적 사고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 유한과 휴식의 불호인 과정을 통해 생각을 직감에 맡기고 뇌에 숨겨진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 실비에르는 하나의 실험을 설계했다. 이 실험은 브루잉 효과를 전문적으로 보여준다. 실비에르는 먼저 성별, 나이, 지식 수준 등이 대체로 비슷한 피실험자끼리 세 그룹을 만든 후 그들에게 똑같은 난제 하나를 생각하도록 요구했다. 실험 요구에 근거하여 첫 번째 그룹은 30분 동안 생각하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먼저 10분 동안 생각한 후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10분 동안 생각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과 비슷하게 전후로 10분간 생각하고 중간에 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공놀이, 카드놀이 같은 오락 활동을 즐겼다. 실험 결과 첫 번째 그룹은 55%, 두 번째 그룹은 64%, 세 번째 그룹은 85%가 문제를 해결했다. 실험이 끝난 후 실비에르는 모든 피실험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차례차례 기록했고 두세 번째 그룹의 피실험자들이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실험을 통해 실비에르는 브루잉 효과가 문제 해결의 부적절한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진시켰다고 확신했다. 어려운 문제는 잠시 놔두고 중간에 다른 일을 끼워 넣는 방식은
사람들이 고정된 사고 패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며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관념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일과 휴식의 결합 같은 사업 이념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각종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모두 불이익 효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끝까지 매달리거나 자기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사고방식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문제를 한쪽에 놔두고 다른 일을 해보자. 잠시 문제를 내려놓음으로써 정체된 사고방식을 없애고 몇 시간, 며칠, 심지어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사람의 뇌에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능력을 영감 또는 직감이라 부른다. 우리가 문제에 대한 사고를 멈출 때 뇌 속에 수집되어 있던 자료 역시 저장되지 않고 의식의 깊은 곳에서 원래 자료를 재편성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의 결말. 야생마 엔딩.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말은 흡혈박쥐를 제일 무서워한다. 흡혈박쥐는 동식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산다. 늘 야생마의 다리에 달라붙어 말이 아무리 화를 내도 끝까지 태연하게 피를 빨아먹고 나서야 떠난다. 결국 말은 어떤 방법을 써도 산채로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동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흡혈박쥐가 빨아먹는 피는 극소량이며 야생마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 즉, 야생마가 목숨을 잃는 진짜 이유는 흡혈박쥐에게 당한 이후 느끼는 분노 때문이었다. 즉, 흡혈박쥐는 단지 야생마의 죽음을 유인할 뿐이고 야생마가 그 유인에 격렬한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의학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배고픈 개 한 마리를 철창에 가둔 후 철창 밖에 다른 개 한 마리가 그 앞에서 고기를 먹는다. 결국 철창 안의 개는 기아 상태로 인한 병리 반응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조급함을 느끼며 질투와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노이로제 같은 병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실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다. 분노하는 중에 혈액은 팔다리의 끝부분에 대량으로 집중되는데 이는 사람의 근육을 팽팽하게 하고 이성적인 사고 대신 감정적인 사고를 사용하여 빠르게 공격 태세를 갖추게 한다. 다시 말해 분노라는 감정은 인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역경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 보통 때와는 다른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쓸모가 있었다. 인류의 진화사를 보면 마음에서부터 생활까지의 연동 반응은 수없이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분노는 그 폭발력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 몸에 대한 파괴성 역시 가지고 있다. 순간 과부하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분노가 가져온 폭발력은 인체 기능에 대한 과도한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분노는 심장병을 유발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분노로 인해 다른 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즉, 분노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다. 인류는 건강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용을 배워야 한다. 분노는 신체 기관에 해를 입히기 쉬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심장이다. 만약 자주 분노를 느낀다면 심장이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보다 거의 3배나 높다.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혈압은 빠르게 상승하고 혈소판이 뭉쳐져 동맥경화에 걸리기 더 쉬운 것이다. 분노는 식욕저하를 초래하여 소화기 계통에 병이 나기도 한다. 또한 분노는 간에 영향을 끼쳐 간을 불편하게 하고 간과 쓸개의 불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고혈압 환자는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다. 많은 전문의가 반복해서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만약 분노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경찰 서류 중에는 기괴한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작은 식당의 주인인 68세 윌리엄과 그 식당의 유리사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다투었다. 유리사는 무조건 첫 잔으로 커피를 마셔야 했는데 윌리엄은 첫 잔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둘은 싸우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다툴수록 더 화가 났고 분노에 휩싸여 권총 한 자루를 집어든 채 유리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유리사는 재빨리 달아났고 윌리엄은 총을 휘두르며 쫓아갔다. 그 결과 도리어 윌리엄이 쓰러져 죽었다. 윌리엄은 오발로 죽은 것일까? 결코 아니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윌리엄은 심장병으로 죽었다. 극도의 분노와 더불어 격렬한 움직임까지 더해져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이다. 자신의 몸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격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분한 감정이 곧 폭발할 것 같을 때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또한 자신에게 화내지 마, 분노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해준다. 의학 전문가들은 실험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잘 억제할 경우 사망률과 심장병 재발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두 해치는 이런 나쁜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많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법칙은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인내력과 객관적 평가 능력을 향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이건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 자진해서 분노의 감정을 풀며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친한 친구로부터 충고와 위로를 얻는 것으로 분노를 완화할 수도 있다. 혹은 화가 날 때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식히고 가능한 한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큰 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은 점점 사그러든다.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불이당이 당나귀.
브리당에 작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주인처럼 지혜롭고 이성적이었다. 하인은 매일 당나귀에게 여물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일이 있어 이틀간 외출을 해야 했다. 하인은 당나귀가 먹을 수 있게 한 무더기씩 같은 양의 여물을 양쪽 옆에 준비해 놓았다. 3일째 되던 날 하인이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당나귀는 배가 고파 숨이 간당간당했다. 브리당의 당나귀는 양과 질이 똑같고 양쪽 거리도 같은 건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비록 당나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건초 두 더미의 가치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것이다. 불쌍한 당나귀는 결국 원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채로 한편으로 양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질을 따지고 한편으로 색을 분석하고 또 한편으로 신선도를 분석하며 이리저리 머뭇거렸고 결국 이틀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마터면 자기 자신을 굶겨 죽일 뻔했다. 이것이 바로 브리당의 당나귀 이야기로 14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제2 브리당이 제기한 하나의 역설을 묘사한 데서 유래되었다. 브리당의 당나귀에 나오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이성적인 당나귀 한 마리가 양과 질이 모두 같은 건초 두 더미 사이에 있으면 결국 죽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당나귀는 도대체 어느 건초 더미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이성적인 결정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브리당이 제기한 이 역설의 처음 목적은 당시의 이성주의 사조를 반박하고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면 밥을 굶는 브리당의 당나귀처럼 끝없는 결정장애에 빠져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뜻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해득실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는 현상을 브리당의 당나귀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실상 극단적 이성주의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 많은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브리당의 당나귀 효과에서 이성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편협하다. 게다가 이성주의는 이상 기류가 흐르면 사람들에게 지금의 사고틀을 벗어나 또 다른 선택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해 브리당의 당나귀 앞에 있는 볏짚 두 더미를 선택하는 것 외에 볏짚 한 무더기와 굶어 죽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게 한다. 우리가 망설이며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할 때 종종 우리는 자신을 이성적이고 신중한 결정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걱정이 많고 소극적인 모습을 세세하고 이성적인 유비무한 자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사람은 언제나 선택 사이에서 배회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러한 이성주의는 본질적으로 선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양과 질이 모두 똑같은 두 개의 볏짚은 없다.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다른 하나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는 결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저 공포심에 떠밀려 계속해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게 되는 것이다. 의외로 대부분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에 전해지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고대 인도에 철학가가 한 명 있었는데 뛰어난 지혜로 많은 여성의 환심을 샀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성 한 명이 그의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세요. 나를 놓치면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철학가는 몹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철학가는 결혼과 비혼의 장단점을 따로따로 나열해 생각한 후 두 가지 선택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균등하다는 것을 발견하곤 고민에 빠졌다. 결국 그는 선택의 직면에 어느 쪽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나 결혼 후의 모습은 어떨지 자기 스스로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그 아름다운 여성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철학가는 여성의 집으로 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따님은 어디 있습니까? 따님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따님에게 장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자네 10년이나 늦게 왔네.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이 우스운 이야기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표면적으로 보면 철학가는 절대적인 이성주의의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혼인을 선택했다. 그러나 실제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두려운 감정에 맞서기를 바란 것이다. 이 우스운 이야기에는 후에 사람들에 의해 한달락의 결말이 추가되었다. 철학가는 그 다음 해에 우울하여 병이 났는데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의 모든 작품을 불더미에 던져버리고 단 한달락의 인생에 대한 비고만을 남겼다. 만약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전반부 인생은 망설이지 말고 후반부 인생은 후회하지 말아라.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피리당의 당나귀 효과에 대한 제일 좋은 반격이다. 불행은 별난 행복일 수도 있다. 슈아르츠의 논단.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진짜 나쁜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슈아르츠의 논단으로 미국의 경영 심리학자인 슈아르츠가 제기한 개념이다. 슈아르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두 마리의 작은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조심성 없이 날다가 날개가 부러졌다. 어쩔 수 없이 그 새는 제자리에 머물며 상처를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새는 혼자 날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친구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새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국 자신이 매우 운 좋다고 생각한 이 작은 새는 사냥꾼의 총구 아래 처참하게 죽었고 날개가 부러진 친구 새는 상처를 잘 돌본 후 계속 날 수 있었다. 슈아르츠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행복은 흔히 그렇듯이 항상 불행한 외투를 걸치고 우리 삶에 걸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불행 속에서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지 않고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변화한다. 행복과 불행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모든 것은
시간의 축유에 있는 한 점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며 불행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 즉, 앞을 내다보고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불행 속에 감춰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결국에는 무한히 뻗어나가 변수로 가득 찬 중심선에서 자신이 정말로 행복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같은 이치를 표현하는 오래된 우화가 있다. 한 농부가 산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물을 길어왔다. 농부에게는 2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는 항아리를 장대의 양 끝에 매어 어깨에 이고 매일 산 아래로 가서 물을 길어왔다. 그중 한 항아리는 하자 없이 깨끗했고 다른 하나는 갈라져 있었다. 매번 하자 없이 깨끗한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고 갈라진 항아리는 물이 새는 바람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겨우 반 정도만 남아 있었다. 멀쩡한 항아리는 자신의 완벽함에 우쭐거렸고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갈라진 틈을 부끄러워했다. 어느 날 금간 항아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농부에게 말했다. 저의 결함 때문에 주인님은 매번 겨우 반 정도의 물밖에 얻을 수 없고 주인님의 노동에 맞는 보답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농부는 항아리에게 말했다.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갈 때 슬픔에 젖지 말고 그저 길가의 경치를 좀 보아라. 농부가 언덕을 오를 때 금이 간 항아리는 다시 물이 새는 것을 보며 늘 그랬듯 마음속으로 괴로웠지만 문득 그의 말이 생각나 아래를 한번 살펴보았다. 그때 항아리는 자신 밑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것을 보았다. 꽃들은 햇빛 속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농부는 말했다. 내가 있는 쪽의 길에만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은 항아리에 금이 간 걸 발견하고 내가 너의 몸 밑에 많은 꽃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매일 거기에 물을 주었기 때문이야. 봐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잖아. 힘들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이 꽃들을 바라보면 매우 즐겁지 않니? 길가의 향기를 맡으며 금이 간 항아리는 환하게 웃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이 없는 것처럼 순수한 행복 혹은 불행은 없다. 만약 불행이란 게 없다면 한 줄 문장에 영혼이 없고 한 편의 시에 사상이 없는 것과 같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단순한 감정 표출로는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수 없고 그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수 없다. 불행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므로 불행은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그러나 불행의 이면에는 행운이 숨겨져 있고 행복과 불행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다. 슈아르츠의 논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삶의 모든 행운과 불행을 태연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큰 불행이라도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인생에 필요한 경험으로 생각해 그 안에 담긴 행복의 요소를 찾아낸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불행 중에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은 양파를 까는 것과 같아서 항상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든다고 말한다. 어떤 불행은 양파처럼 우리를 바로 눈물 흘리게 만든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불행은 여전히 모든 사람의 삶에 있는 경험 중 일부이고 별난 행복일 수도 있다.
행복의 본질은 일종의 민감도다. 베버의 법칙.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이 양손에 각각 3,000g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 이때 그의 왼손에 100g의 무거운 물건을 더하면 그는 양손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왼손에 600g의 무거운 물건을 더하면 그는 약간 무거워졌다는 차이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만약 양손에 10kg의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다면 왼손에 든 물건이 1000g만 초과해도 그는 분명히 양손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원래의 저울추가 무거울수록 그 후로 더 큰 양을 추가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베버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베버의 법칙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심리학 현상이다. 즉 사람이 강한 자극을 경험하면 그는 이러한 자극에 대한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심리적인 감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큰 자극은 두 번째 작은 자극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100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1000원이 된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반면 원래 10만 원이었던 컴퓨터가 100원 오른다면 우리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베버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법칙을 추론할 수 있다. 바로 행복의 절감이다. 간단히 말해 얻은 것이 많을수록 느끼는 행복은 작아진다는 것이다. 같은 빵이라도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과 종일 배불리 먹는 부자에게 주는 행복감은 철저히 다르다. 이는 그들이 얻은 행복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빵 한 조각에 대한 행복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베버의 법칙이 상세히 해석한 바와 같이 사람이 비교적 나쁜 상태에 처하면 사소한 일에서조차 흥분한다. 그러나 처한 환경이 점점 나아지면 사람의 요구, 욕망 등은 그에 따라 높아지지만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크게 저하된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행복은 여전히 주위에 있다. 단지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감성을 잃었을 뿐이다. 프랑스에 다음과 같은 우화가 있다. 국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섰다가 완패했다. 추격병을 피하기 위해 그와 부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산골짜기에서 이틀 밤낮을 숨어 있었다. 그 사이 그들은 쌀 한 톨도 먹지 못했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다. 그 후 국왕은 나무를 베는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그를 불쌍하게 여겨 잡곡과 건더기로 만든 채소 주먹밥을 주었다. 굶주림을 참기 어려웠던 국왕은 개걸스럽게 주먹밥을 다 먹어버렸고 이 주먹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졌다. 그는 노인에게 이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노인은 배고픔이라고 말했다. 후에 국왕은 궁으로 돌아와 요리사에게 그의 설명대로 배고픔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어떻게 만들어도 그 맛을 낼 수 없었다. 국왕은 사람을 보내 배고픔을 만들 수 있는 그 노인을 백방으로 찾았다. 노인이 그에게 채소 주먹밥을 주었을 때 그는 처음에 느꼈던 그 맛있는 음식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줄은 몰랐다. 사실 진정으로 왕에게 행복을 느끼게 한 것은 채소 주먹밥이 아니라 그의 배고픔이었다. 배가 고플 땐 남은 쉰밥이라도 맛있게 느껴지고 배가 부를 땐 산의 진미라 해도 먹기 힘들다. 이것이 바로 베버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고대 로마 철학가인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만약 당신이 현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의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조사한 사람 중 80%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모두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걸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감지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자신의 잇따른 욕망을 만족시키느라 너무 바쁘다 보니 행복을 감지하는 과정의 아름다움과 고생을 잊게 된다.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행복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느낌이다. 얼마나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는 오직 행복에 대한 우리의 민감도에 달려 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마음으로 느낄 줄만 알면 행복은 반드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준다. 지금까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